윤석열 후보가 1월 11일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봅니다. 아직 대선 후보로 등록도 하지 않은 예비 후보자의 신년 기자회견까지 듣게 됐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 진심, 변화, 책임. 그러니까 이게 다 윤석열 후보 자신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심은 무엇인가? 진심은 거짓말의 반대가 되겠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거짓,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이제 돌아오겠다. 거짓은 일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와 자기 주변과 관련해서 거짓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털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지켜보고 확인을 해야 하겠죠.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번 이 기자회견에서 변화라는 말을 남발했는데 원래 변화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라기보다는 스스로 쇄신한다든지 무엇인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어떻든 지금까지의 윤석열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달라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죠.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후보자, 아직은 국민의힘 후보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상은 어떠하며 또 비전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아주 관심 있게 기대를 하면서 하나하나 살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장소는 성수동에 있는, 이게 카페라고 하죠. 성수동 할아버지 공장 카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과거 50년 동안 염색 공장을 하고 자동차 공업사를 하던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 곳을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것도 2030 세대가 이것을 주관했다. 여기에 그들의 창의력이 발휘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2030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새로 생긴 조직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수동 할아버지 공장 카페,
박원순 사업으로 추진된 이곳이 윤석열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래서 바로 이 신년 기자회견의 취지를 살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택했다. 상징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아주 이것을 활발하게 실천을 한 인물이 박원순 씨입니다. 일종의 사회 개조 실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개조한다든지 하는 게 이런 사업과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신년 기자회견, 이 회견문이 제법 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들, 복잡한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것들, 이런 것은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그 잣대를 아주 낮춰서 국어를 쓸 줄 아는가?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가? 그 정도만 체크하기로 합시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하겠다. 미래 비전을 말하겠다. 이거는 알겠는데 책임 있는 변화라는 부분이 얼른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생처럼 국어사전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뜻을 밝혀보기로 합시다. 책임 있는 변화 그랬으니까 책임이 무엇인지, 변화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면 되겠죠.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일과 관련해서 그 결과에 대해 의무나 부담을 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맡아 안는다. 윤석열이 책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변화. 이제 여기부터 어려워지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이나 상태, 이런 게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전과 달라지는 건데 그게 그냥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상변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거기다가 물을 뿌리든지 에어컨을 켜놓든지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이 변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변화라고
변화라는 것은 결국 변화를 책임지겠다. 윤석열이 변화하도록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될 것인가? 변화는 저절로 하는 건데 이거를 책임지고 저절로 변화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책임지고 바꾸는 것은 변경 이런 게 가능하겠죠. 아니면 개조 책임지고 바꾸는 것은 아마도 개조 이쪽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오늘 내가 책임지고 개조를 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말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비문입니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구나. 근본적인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딱 맞닥뜨려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은 전에부터 쭉 있던 것은 아니겠죠. 새로운 녀석이다. 처음 본다. 그런데 그게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다. 대충 이렇게 이런 범주의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상황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서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다. 근본적인 도전 첫 번째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 삶의 초토화다. 일단은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을 핵심을 추려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19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도전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녀석인가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보았죠. 그런데 코로나19는 새로운 녀석이 아닙니다. 이미 구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하고는 지금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2020년 3월 11일에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한참 됐죠. 새로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이 아니다. 해묵은 과제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2년여 같이 살아왔는데.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틀렸습니다.
WHO에서 팬데믹, 세계 대유행, 감염병의 세계 대유행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은 1968년의 홍콩 독감, 그때 팬데믹 선언을 했고, 두 번째는 2009년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그때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1일에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무려 세 번째다. 그러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이라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 이런 것입니다. 게다가 전무는 모르겠지만 후무라는 말은 붙일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세계 유행을 할지, 그게 얼마나 몰려올지, 사실은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전무 틀렸고 후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내용이 아예 틀렸고 이것을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공들여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은 문재인 씨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로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 가운데 첫 번째,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가장 또 강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의 삶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후보가 가장 걱정하고 이 해결을 해야 될 도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응전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그 자영업자의 삶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방역 실패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했죠. 돈을 못 벌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찔끔찔끔 이렇게 풀어주고 막았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미래비전이라고 했죠. 그 미래비전이 그 코로나 팬데믹 문제가 결국은 그냥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한 문제, 그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납득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확진으로 생명을 빼앗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백신 접종으로 그래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 아니라 백신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험해진 사람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게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백신 접종 후에 다른 대표적인 것은 백혈구 수가 변화한다든지 또 이런 혈액암이 발생을 한다든지 한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없다 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사실은 이 백신 접종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또 이 5,100만의 건강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지금을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대단히 나빠졌습니다. 국민의 수명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국민이 행동의 통제를 받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돈 못 번 이야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영업자 돈 못 번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 3가지 중에 첫 번째구나. 이게 윤석열 후보가 장차 해결하겠다고 하는 미래 비전 첫 번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 2번째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성장 대시 줄을 긋고 저출생 대시 양극화의 심화. 이게 2번째다. 이 줄을 그은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뒤에도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 왜냐하면 순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 말이 이겁니다.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 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이게 이제 2번째 도전,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고 이거 해결하는 것이 윤석열의 미래 비전 2번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결을 시켜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성장 때문에 저출생, 아이가 세상에 안 나오려고 한다 이런 것입니다. 또 저출생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출생이라는 것부터 그 뜻을 확인하기로 하죠. 출생은 세상에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이라는 말의 주체는 태아가 되겠죠. 태아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인간이 된다 하는 그 인간이 되는 순간을 출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출생의 주체는 조금 전까지 태아였던 그 아기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라고 있죠. 그 출생신고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한다. 대개는 그렇게 한다 이랬는데, 그럼 출생신고는 아버지가 주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공적인 기록으로 관청에 남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태어난 사람이 주체인 겁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그 이름에는 태어난 누구누구, 홍길동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홍길동이 태어났다 이렇게 씁니다. 태어난 사람이 주체다. 이렇게 봤을 때 저성장은 저출생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저성장, 결국은 경제 상태가, 경기가 안 좋다, 경제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 임산부들의 그 배 안에 있는 태아가 경제 상태가 안 좋으면 세상에 나가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되겠죠. 출생하는 건 노, 이렇게 한다는 뜻이냐.
일단 뭐 생각이 있으니 연결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뜻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저성장으로 돈에 쪼들리면 태아가 출생을 거부한다. 태아가 출생을 거부하면 결과는 사산입니다. 출생이 아니고 일단 태아는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태아가 많이 사산되고 태어나는 신생아가 적어지면 그러면 세 번째 양극화의 심화가 일어난다. 그게 양극화의 심화인가? 그렇게 하면 양극화의 심화가 일어난다. 윤석열 후보 이야기가 그겁니다. 저성장에서 저출생으로 가고 저출생에서 양극화의 심화로 간다. 그래, 이게 그냥 해결이 안 되고 있게 되면 경제 성장률 제로 시대가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양극화가 악화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양극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주 쉬운 말이죠. 자, 이렇게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 있던 어떤 것이 남극과 북극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꾸 멀어지고 자꾸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양극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양극화 이러면은 그냥 경제 주체 그러는데 우리 가게에서 수입을 가게에서 돈을 버는데 어떤 집은 조금 벌고 어떤 집은 많이 벌어서 이게 계층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 이거를 양극화라고 합니다. 소득 양극화. 자, 그게 양극화다. 그런데 악화라고 했죠. 이 악화라는 데서 먼저 심화라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심화는 어떤 것의 정도가 더해지는 것. 깊으면 더 깊고 멀면 더 멀어지고 그거를 다 심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화라고 하는 것은 병의 증세가 악화됐다 이런 식으로 일의 형세가 지금보다 나빠지면 지금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게 나빠지면 악화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화되기 전에는 지금은 그냥 현상 유지 괜찮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양극화가 악화된다 그러면 좋은 양극화도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양극화 상태는 괜찮은데 양극화가 악화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건 그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고 이 양극화는 더해지면 심화되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지 양극화는 괜찮고 양극화가 악화되면 문제다 이렇게 써서는 틀린 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극화가 악화되고 그러면 출생률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출생률이라는 것은 1년이면 1년. 그 일정한 기간 안에 태어난 사람, 신생아, 그 숫자가 이미 태어나 있는 전체 인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출생률입니다. 그러면 이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인구가 아주 많은데 일정한 숫자가 가령
100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인구가 아주 많은 곳에서는 이 비율이 적습니다. 똑같이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 비율이 커지겠죠. 바로 출생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파악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출생률이 낮아서 걱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노령화가 심해져서 노인이 아주 많고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데 출생률이 낮아서 그래서 걱정이다. 그러면 출생률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인구가 많아서 노인들이 팡팡 죽어줘야 되는데 안 그래서 그렇다. 이게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부주의한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 있는 인구가 많으면 출생률은 낮아집니다. 여기에서 출생률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노령인구 이거 이야기하면 그건 인권 침해다. 그걸 분명히 해 둡시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 세 번째. 이제 이 도전을 해결하는 것이 윤석열의 미래 비전 세 번째라는 뜻이 됩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이게 세 번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고비 또는 시기 이런 뜻인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의 예로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긍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경제의 위기로서 시장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자유라는 것도 있는가? 시장의 자유가 무엇일까? 진짜로 헌법조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 기본권이 나 모르는 사이에 생겼나? 혹시 내가 모르고 있었나? 지금 시장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침해되는, 자유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자유권은 기본권입니다. 그러니 시장의 자유라는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인데 찾아보니까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런 것이죠. 시장경제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하죠.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이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다. 시장의 자유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상식에 반하느냐? 이거
경제 이론인 것은 맞습니다.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 특수한 환경에서는 또 이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잘 맞을 수도 있다.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안 맞다. 선진국에는 안 맞다. 경제의 규모가 큰 곳에는 그리고 자유 경제 체제를 가진 곳에서는 쓸 수 없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상식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친 태도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협소하다 하는 그런 부분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다.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고 자산 양극화는 악화됐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거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자산 양극화가 악화됐으면 자산 양극화는 좋은 건데 그게 악화됐다. 이렇게 잘못 쓴 거죠. 그냥 국어 문장으로 보면 말 좀 요거저거 바꿔가지고 앞에 거 중복 안 하고 바꿔가면서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문 분야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무조건 문재인 민주당이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은 그냥 된 거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표현만 살펴보기로 합시다. 공정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공정이 없고 불공정이 많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이상하죠. 상식이 무엇인가? 다 우리가 그거 뭔지 압니다. 그러나 사전 찾아보기로 하죠.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 또 일반적인 견문, 그리고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 비슷한 말로 이런 의미의 상식은 교양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한국어는 상식이 없는 경우를 몰상식 이렇게도 쓰고 이 몰상식이라는 것은 그 단어 한자 뜻을 풀면 상식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비슷한 것이 몰지각, 무례, 무식 이런 말을 씁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학교를 많이 다녔다든지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상식이 없다. 교양이 없다. 이것을 이제 무식하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쓰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식이 없으면 부패가 되는가? 부패는 정치가 타락하고 사상이나 의식, 인식 이런 게 타락한 것을 부패했다고 말을 한다. 지금 대표적인 부패는 그런 것이죠.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남에게 힘을 미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뭐 부동산도 자기가 특별한 지위에 있어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부동산 가지고 돈도 벌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아니면 직접 좋은 자리 챙기고 내 자식한테 챙겨주고 내가 갖고 싶은 지위 갖고 이제 이런 거를 두루두루 부패라고 하죠. 돈을 직접 받은 것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교양이 없으면 무식하면 그게 문제인데 그렇게 되니까 부패했구나. 상식이 없으면 부패한다.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번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은 용어의 뜻을 대충 알고 그걸 거기 써서는 안 되는 자리에 그냥 쓰고 명확하게 어떤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게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증명이 돼버린 것이죠.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말도 있죠.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위험합니다. 더구나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게 아주 이중의 악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이거 우리가 참 많이 듣던 말입니다. 문재인 씨가 아주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고 이거는 문재인 어록에 실려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어록을 읊어대고 있다. 근데 이번에 이 기자회견문에는 아주 줄줄이 문재인 어록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의 그 상속인인가 승계자인가 소리가 분명히 새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걸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문재인 씨하고 판박이죠.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죠. 말이라는 것은 의사 표시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뜻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한다. 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19가 들어오니까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바이러스 들어왔으면 바이러스나 처치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왜 우리 사회에 칼을 대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게 메스를 들이대고 다 잘못된 것을 떼어내겠다는 것이죠. 방향을 상당히 잘못 잡고 있죠. 그렇게 이걸 다 고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복잡해지죠. 우선 단어입니다. 팬데믹을 영어로 PEN이라고 하는 그걸 쓸 때 우리는 잉크 찍어서 쓰는 펜, 피읍에다가 어이 쓰는 팬데믹으로 썼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이 대유행이라고 하는 외국어 팬데믹을 한글로 표기할 때는 프라이팬 할 때 아이로 팬데믹으로 표기해야 옳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뭐 국립국어원에서 무슨 말을 하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때 이렇게 되겠죠. 팬데믹 위기라는 것은 코로나가 대유행을 할 것 같다. 그런 위기를 말합니다. 왜 이게 미래 시제로 됐는가 하면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거는 뭐 세계 대유행이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살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미리 대응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선제 공격 이런 말이 있죠. 선제적은 어떤 것이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오기 전에 먼저 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걸 막아내겠다. 그런데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2년 전인 2020년 3월 11일에 선언이 됐습니다. 이미 코로나 씨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2년 살아온 겁니다. 선제적인 거 아예 성립이 불가하죠.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말을 몰랐던 것인가? 그렇게나 무식했던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입에 모터가 달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남이 써서 들려준 원고를 낭독만 했던 것인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둘째, 이게 이제 목표죠. 명확한 목표. 둘째,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 윤석열 슈퍼맨은 날아와서 자영업자만 구합니다. 코로나 고통은 자영업자만 고통스럽습니다. 국민이 아닌 겁니다. 만일 윤석열 씨가 난파선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난파 상태에 있다고 하면 구조선을 가지고 와서 자영업자만 태우고 가겠다는 겁니다. 셋째, 저성장에서 저출생, 그리고 저출생에서 양극화의 이 악순환을 극복하겠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갑시다. 선순환하는 나라, 이것도 5년 내내 들었죠. 문재인 어록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악순환, 그 다음에 선순환 두 가지를 말을 했는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놓겠다 이런 뜻이죠. 악순환은 이겁니다. 저성장 때문에 저출생이 나오고 저출생 때문에 양극화가 나오고 양극화 때문에 저성장이 나오고 저성장 때문에 저출산이 나오는 이게 악순환이다.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아무튼 바꾸겠다고 합니다. 선순환으로. 선순환은 이렇게 됩니다. 저성장 상태에서 성장률을 상승시킨답니다. 성장률을 상승시키면 이게 출생률을 증가시킨답니다. 출생률이 증가되면 이게 소득 분배를 개선시킨답니다.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면 또 성장률이 상승되고 성장률이 상승되면 출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상승하면 출생률이 증가합니까? 그리고 출생률이 증가하면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됩니까? 만일 정말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목표, 세 번째 목표, 이거를 성공시켜서 선순환으로 바꿔놓게 되면 우리 한국 국민이 한 6억이나 7억도 가능해지는 겁니까? 바로 이 셋째 목표 부분에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기로 하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이 재앙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문재앙 이렇게 할 때 그 재앙입니다. 이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이렇게 출생률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해서 이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적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저출생. 그런데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이라는 것은 이 바로 일정한 기준에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이건 재앙이다. 재앙이 내렸다. 이럴 정도로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나쁘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출산의 문제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부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영어로 하면은 cannot이 될 겁니다. 할 수 없다. 이제 그걸 윤석열 후보는 막 재앙이다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서 자녀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굳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재앙이라기보다는 재난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피해자처럼 본인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안 갖는 겁니다. 이거는 두 낫이 되겠죠. 영어로 두 낫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 사람들이 재앙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
이거를 막으려면 둔압하는 사람들, 이들을 잡아야 하고 이들을 강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한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윤석열 후보 말이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도 말을 잘못 쓰고 있죠. 제도적 그랬는데 뭐 이 적자를 써 놓으면은 좀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변화라는 게 이 변화는 저절로 가는 거고 제도는 인위적인 겁니다. 두 개가 연결될 수 없죠. 그래서 최대한 원뜻을 살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제도를 가지고 변화를 시작하겠다. 그런데 이 변화는 저절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법으로, 제도로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은 개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은 제도로 개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둔압하는 사람들 이제 벌써 떨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제도를 가지고 이 둔압하는 사람들을 변경하고 개조를 하겠다. 애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 제도를 가지고 개조를 하겠다. 굉장히 큰일 날 소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근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이게 이제 둔압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둔압하지 않는 두하는 사람이나 캔낫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이 될 겁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 지금 급여라는 것을 지금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뜻은 이렇게 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90세, 90살 된 부부나 100살 된 독신남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이 갖기를 원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국민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급여, 이게 급여는 월급이죠. 부모급여라는 것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돈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딱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 받도록 하겠다가 아니고 급여는 지급하고 지불하고 이러는 것이죠. 받도록 하겠다. 이 말도 제대로 된 글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받는 거냐? 안 받으면 강제로 끌어다 받도록 하겠다는 거냐? 문장을 이런 식으로 틀어서 쓰면 뜻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면 이랬으니까 출생하면 이렇게 되었죠. 출생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돈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수고했습니까? 출생은 태아가 주어라고 그랬죠. 태아가 주체다. 수고한 건 태어나는 아이니까 그러면 출생한 아이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그게 아니죠. 이 부모급여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니의 뜻과 상관없이 아이는 무조건 태어나는가? 어머니는 도구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출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출생한 아이가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출산 쪽으로 가봅시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주어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산모 혹은 임부, 임산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출산을 한다 이거는 아이를 낳는다 하는 뜻입니다. 출산 휴가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근로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얻는 휴가, 이거를 출산 휴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은 부모 급여인데 어찌됐든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은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배우자 혹은 그 아이의 아버지, 이게 이제 부모, 이쪽이 부모가 되겠죠.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급여를 받는다.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급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자에게 주는 그 노동의 대가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식으로 말하면 노동자에게 주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면 산모는 어떤 노동을 했습니까? 아이 낳는 노동을 했죠. 그러면 이 산모는 이 순간 출산 노동자가 됩니다. 출산 노동자에게 그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겠다. 그게 윤석열 후보의 이번 그 미래비전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의 명확한 목표 넷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명확한 목표를 쭉 보고 있습니다. 넷째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 이것도 여러분 알고 있죠? 담대한 변화. 문재인 어록에서 아주 쑥쑥 뽑아왔습니다. 어록을 갖다가 깔아놨습니다. 이 담대한 변화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해서 집이 없는 국민들이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또 변화를 갖다 썼습니다. 이 변화라는 말을 도무지 모르는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변화 그거 왜 모르는 것일까? 그 글자, 그 두 글자인데. 아무튼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변화는 내가 통째로 변해버려야 변화인 겁니다. 나는 남을 변화를 시작하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변화는 저절로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개조라고 바꿔보면 되는데,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개조를 시작하겠다. 그런데 이게 담대하답니다. 담대한 거 뭡니까? 배포가 크고 좀 그거 하면은 문제가 많을 텐데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해라. 그래도 지르자. 해보자. 이게 굉장히 클 때 담대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한테 이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그렇게 담대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것과 저것의 크기도 모르고 담대하다는 뜻도 모르고 담대하다는 말 그 문재인 씨가 많이 쓰고 있고 맨 처음에는 저 북측의 김정은이 그쪽에서 아주 많이 쓰던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그 국가주의, 국가 주도적인 거, 그 다음에 통제, 말로는 자유시장 경제 이러는데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계획 경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 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자,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문재인 씨가 했던 중산층을 위한 뭐 좀 크고 제법 괜찮은 이게 아니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겁니다. 뭐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민간이 많이 공급하게 하겠다. 근데 민간 그 건설사에서 민간 공급을 하게 되면 그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죠. 어떻게 저소득층, 이 주거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해서 이걸 주게 되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민간에서 지은 임대주택, 이 주택 건설한 거를 정부가 가격 통제하겠다. 공급을 명령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되고 있는 순수 공공주택, 공공에서 공급하는 이거는 빠져 있습니다. 이걸 없앨 모양이죠.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공공주도 임대주택. 이거는 이제 민간 플러스 공공 이런 건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공공주도 임대주택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떠오르십니까? 민간 플러스 공공. 이거 그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일 때 그 대장동 그 뭐 천화동인 화천대유 하면서 처음에 이상한 말부터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대장동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방식이요? 문재인 방식이다. 그걸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고 했다. 뭐 이번에도 또 몰랐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는 게 뭐냐 이렇게 가야 하겠죠.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 또 문재인 어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이제 휙휙 건너뛰는 건데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어록도 읽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나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 변화라는 글자를 몰라서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죠. 아무튼 이 내용을 봅시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좋게 말하면 국민 누구나 정치인 누구나 뭐 사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마다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사납게 이야기하면 개나 소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국민 누구나 이야기를 하는데 저 국민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러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나 소가 이렇게 되겠죠. 남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 아무나는 모두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만들 수 없다. 그럼 누가 만드느냐? 나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거는 나 윤석열이 책임지고 개조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윤석열 아닌 아무도 할 수 없다. 윤석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이러는 겁니다. 윤석열이 뭔데? 아니, 네가 뭔데 모든 사람을 부정하냐? 왜 너만 특별하고 왜 너만 유일하냐? 병 걸렸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이런 말은 아니 누구나 얘기를 하지만 아무나, 이거 아무나라는 표현 틀렸죠. 아무도 이렇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은 문장이 문맥도 끊어지고 그냥 썼을 때 남을 하대하는, 무시하는 이런 표현이 돼서 적절치 않고, 어쨌든 윤석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 윤석열이 자기 말 그대로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은 일단 아메바는 아니고 인간이죠. 그래, 인간이 변화를 만든다. 이 인간은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데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윤석열은 누룩 곰팡이냐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그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 신년 기자회견 이걸 보면은 내용이 그 형식, 쇼 무대를 잘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제 화장이 거의 뭐 변장 수준까지 넘어갔죠. 분장을 넘어서 변장 수준까지 넘어가서 거의 무슨 탈바가지 쓴 것처럼 그렇게 화장을 하고, 또 무대도 골라가면서 이렇게 잘 만든,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잘 만든 원고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씨의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읊고 있죠. 문재인 씨의 그 독재자적인 그런 이야기. 윤석열 후보도 그 문재인 씨의 타임지 표지에 나온 그거만큼 그렇게 시커멓게 찍으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무시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가 개조를 하겠다 하고 메스를 들고 등장했다. 그게 지금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이고, 자기가 밝힌 미래 비전 그리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국민의힘 당원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당장 올해 5월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미래를 한치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뭐 안철수 후보든 사정없이 후려쳐야 합니다. 저 대충 봐주고 이걸 선회합시다. 저 사람이 나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회합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혹시 실수로 더 점수를 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셋 다 나가 떨어져도 됩니다. 그러니 아주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러분도 각자가 다시 살피십시오. 여기 와가지고 윤석열을 그래도 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밀어줄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